지금 동아시아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280페이지 분량의 방대한 자료를 들고 독도 영유권을 국제사회에 공식화했습니다. 30년간 체계적으로 준비한 완벽한 증거들, 연합군 최고사령부 공식 서신까지 동원한 압도적 공세였는데요. 반면 한국은 사흘째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언론은 정부 무능을 질타하는데요.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한국이 조용히 준비하고 있던 것이 132개 원본 기록이었다는 점입니다. 과연 일본의 화려한 발표 뒤에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엇 하퍼입니다. 오전 6시 40분 워싱턴 국제분쟁기록센터 제3회의실에서 280페이지 분량의 일본 정부 공식 자료가 책상 위로 떨어졌습니다. 표지에 새겨진 붉은 글자가 형광등 불빛 아래서 선명하게 빛났어요. 종이 냄새와 함께 전해지는 묵직한 무게감이 손끝에서 느껴졌습니다. 심장박동이 미세하게 빨라지는 걸 인식했어요. 이런 두꺼운 자료는 보통 심각한 국제 분쟁의 전조였거든요. 회의실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에어컨 소음만이 규칙적으로 들렸죠. 제 맞은편에 앉은 동료 분석관 3명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우리 모두 이런 순간을 여러 번 경험했지만 일본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한 자료를 보낸 적은 없었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보낸 이 문서의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이었죠. 하지만 제가 놀란 건 주장 자체가 아니라 자료의 완성도였어요. 300년 전 지도부터 시작해서 조약문서, 국제법 해석까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각 페이지마다 출처가 명시되어 있었고 심지어 반박 가능한 논점들에 대한 선제적 해명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문서를 넘기면서 저는 점점 더 집중하게 됐습니다. 17세기 일본 막부시대 공식 기록, 메이지 정부의 근대화 과정에서 작성된 지도, 1919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해석서까지 모든 자료가 하나의 결론을 향해 수렴하고 있었어요. 독도는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일본 영토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일본 측이 한국의 기존 주장들을 미리 분석해서 반박 논리를 준비해뒀다는 점이었어요. 한국이 제시했던 삼국사기, 세종실록 지리지 같은 고문헌들의 해석 오류를 지적하고 대안적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마치 한국 측 논리를 20년간 연구한 것 같은 치밀함이 있었죠. 오후 2시 정각 류하진이라는 한국 외교부 연구관과의 화상통화가 시작됐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단정한 모습의 남성이 나타났어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나이에 검은테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깔끔하게 정리된 서재가 보였죠. 안녕하십니까, 하퍼 분석관님. 한국 외교부 역사검증실 류하진입니다. 그의 영어는 유창했어요. 발음도 정확했고 억양에서 오랜 해외 경험이 느껴졌습니다. 반갑습니다, 류 연구관님. 일본 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봤는데요. 상당히 체계적이더군요.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류 연구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그 미소가 뭔가 의미심장했습니다. 네, 저희도 해당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분석이 완료되지 않아서. 분석이요? 일본 측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는데 한국은 왜 즉각 대응하지 않는 겁니까? 보통은 반박 자료라도 준비하시지 않나요? 물론 준비하고 있습니다. 류 연구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다만 저희는 성급한 대응보다는 정확한 검증을 우선시합니다. 잘못된 정보로 논쟁하는 것보다는 확실한 근거로 한 번에 정리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이 대답이 저를 당황시켰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감정적 반응이 나오거나 최소한 긴장감이라도 보여야 정상인데 류 연구관은 너무 침착했어요. 마치 이미 계획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의 침묵을 약함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류 연구관이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하퍼 분석관님, 진실은 목소리 크기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 점을 잘 알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곧 알게 되실 겁니다. 류 연구관의 미소가 더욱 깊어졌어요.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일본이 제출한 자료를 정말 꼼꼼히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52페이지 부분을요. 이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어색하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부분을 류 연구관이 지적한 것이었거든요. 52페이지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보다는 분석관님께서 전문가의 눈으로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곧 서울에서 뵐 수 있을 거예요. 서울에서요? 제가 언제 서울에 간다고? 미국 정부에서 파견 요청이 올 겁니다. 아마 오늘 오후쯤이요. 류 연구관의 말이 정확했어요. 화상통화를 마치며 저는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류 연구관은 분명히 뭔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직접 말하지 않고 저 스스로 발견하도록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태도가 오만함인지 아니면 정말 확신에서 나온 여유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화상통화 화면 속 류 연구관의 배경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서재였는데 두꺼운 서적들이 체계적으로 배열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띈 건 역사 관련 서적들이었습니다. 한국어, 일본어, 영어로 된 책들이 섞여 있었죠. 특히 일본어 책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래 이 문제를 연구해왔는지, 그리고 일본 측 논리를 얼마나 깊이 파악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통화를 끝낸 후 저는 즉시 52페이지를 다시 펼쳤어요. 류 연구관이 왜 그 부분을 언급했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정말 이상했습니다. 문서 전체의 종이 질감과 미묘하게 달랐고 타이핑 폰트도 약간 다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실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후 4시가 되어서야 센터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류 연구관의 예측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것이었어요. 하퍼, 이 사안을 직접 조사해야겠어. 한국으로 가서 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오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결론이 내려진 듯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일본 자료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한국 측 대응 능력을 평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센터장의 표정이 기억에 남았어요. 걱정스러우면서도 약간은 답답해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준비해온 걸 보면 상당히 오래전부터 계획한 것 같아. 한국 측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야. 그의 말에는 이미 한국에 대한 회의적 시선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저녁부터 출장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일본 자료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관련 배경 자료들을 수집했어요. 한국의 과거 독도 관련 주장들, 국제법적 쟁점들, 그리고 동아시아 정세 분석 자료까지. 밤늦게까지 작업했습니다. 이틀 후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좌석에서 일본 자료를 다시 검토했어요.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포토맥 강이 잔잔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15년간 국제 분쟁을 분석하면서 익힌 경험상 침묵하는 쪽은 보통 약자였습니다. 최소한 제가 봐온 세계에서는 말이에요. 발칸반도 분쟁, 남중국해 갈등, 중동 영토 다툼까지. 강한 쪽은 목소리를 높이고 약한 쪽은 시간을 벌려고 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움직임은 계산된 것 같았습니다. 독도 문제를 국제사회에 공식화하면서 미국을 중재자 역할로 끌어들이려는 전략이었죠. 그들이 보낸 자료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법적 근거를 담은 완성품이었어요. 조선시대부터 근현대까지 시대순으로 배열된 지도들, 국제법정 판례 분석, 심지어 해양법 협약 해석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문서 중에서 가장 눈에 띈 건 52페이지였어요. 1945년 연합군 점령 시기 일본 정부와 연합군 최고사령부 간의 공식 서신이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뭔가 어색했어요. 글씨체가 미묘하게 다른 부분이 있었고 종이 질감도 약간 달라 보였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죠. 한국 정부의 대응이 이상했어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반박 자료나 성명서가 나와야 정상인데 사흘째 공식 입장조차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연일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는 사설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국민들의 분노도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죠. 이런 상황이 며칠 더 지속되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지는 더욱 약해질 것이 분명했어요. 이미 일부 서구 언론들은 한국의 침묵은 일본 주장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 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경 긴급 브리핑이 소집됐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4척이 독도 접근 10해리 지점을 돌파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국제해양법상 영해 기준선에서 12해리가 영해인데 일본 선박들이 그 경계를 의도적으로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도발이 아니라 기정사실화를 노린 치밀한 전략이었죠. 위성 영상에서 확인된 일본 순시선들의 대형은 체계적이었어요. 선두에 대형 순시선 한 척, 양옆으로 중형 선박 두 척, 후방에 고속정 한 척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훈련된 해상작전 대형이었죠. 즉흥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사전에 계획된 행동이라는 뜻이었어요. 가장 큰 순시선은 2,500톤급이었고 헬리콥터 착륙 시설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선박을 동원한다는 건 일본이 이번 사건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단순한 시위나 상징적 행동이 아니라 실질적인 영유권 행사 의지를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뇌리에 스친 생각은 명확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압박을 가하는데 한국이 계속 침묵한다면 국제사회는 한국의 침묵을 묵인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았어요. 특히 미국 정부 내에서는 이미 일본의 자료를 검토한 분석관들이 한국에 불리한 의견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부서에서 온 내부 메모를 봤어요. 일본의 법적 근거가 상당히 체계적이며 한국 측의 대응 부재는 우려스럽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한국 정부가 내부적으로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는 분석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느껴지는 완성도가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어색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너무 완벽했거든요. 마치 오랜 시간에 걸쳐 준비한 것 같은 체계성이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축적된 자료라기보다는 목적을 위해 편집된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52페이지 부분을 다시 자세히 봤어요. 서신 날짜가 1945년 9월 20일인데 사용된 종이와 잉크가 다른 부분들과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물론 70년이 넘은 문서이니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도 있었지만 뭔가 의도적으로 수정된 흔적 같기도 했어요. 이런 의심을 품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보통 정부 차원에서 제출되는 공식 자료는 그 자체로 신뢰할 만하다고 여겨왔거든요. 하지만 이번 일본 자료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어요. 완벽한 문서일수록 손뗀 자국을 남기곤 하죠. 창밖으로 태평양이 보였습니다.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 바다 어딘가에 작은 섬 하나를 두고 벌어지는 이 갈등이 동아시아 전체의 균형을 흔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지금 제가 서 있었어요. 비행기가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과연 한국은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그들에게는 정말 승산이 있는 걸까? 아니면 이미 포기하고 시간만 끌고 있는 건가? 이 모든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서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김포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오전 9시 30분,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 한국 언론들의 시끄러운 질문 소리가 들렸어요. 독도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일본 자료를 검토해 보셨나요? 기자들의 표정에서는 조급함이 역력했습니다. 마치 한국 정부가 아무런 대책 없이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다는 불안감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죠.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다시 한번 일본 자료를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꼼꼼하게 분석하려고 했어요. 280페이지에 걸친 방대한 분량이었지만 각 장마다 논리적 연결고리가 치밀하게 짜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에서는 역사적 근거를, 두 번째 장에서는 지리적 증거를, 세 번째 장에서는 국제법적 해석을 다뤘죠. 특히 놀라웠던 건 일본 측이 한국의 기존 주장들을 얼마나 정확히 파악하고 있느냐는 점이었어요. 한국이 그동안 제시했던 모든 역사적 근거들이 세세하게 분석되어 있었습니다. 삼국사기의 우산국 기록, 세종실록 지리지의 우산모릉이도 기술, 심지어 조선 후기 안용복의 일본 도항 사건까지 모든 것이 일본에게 유리하게 재해석되어 있었어요. 차창 밖으로 서울 시내가 지나갔습니다. 높은 빌딩들과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하지만 그 일상적 풍경 속에서도 뭔가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전광판에서는 독도 관련 뉴스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었고 사람들의 표정도 심각해 보였어요. 이 나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본격적으로 문서 분석에 들어갔어요. 52페이지를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류 연구관이 왜 이 부분을 언급했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1945년 연합군 최고사령부와 일본 정부 간의 서신 교환 기록이었어요.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확대경으로 자세히 보니 정말 미묘한 차이가 있었어요. 문서의 다른 부분과 비교했을 때 종이 질감이 약간 달랐고 타이핑 글꼴도 미묘하게 다른 것 같았습니다. 더욱 이상한 건 잉크의 색상이었어요. 같은 검정색이지만 농도가 미세하게 달랐습니다. 이런 차이는 보통 문서를 나중에 수정하거나 교체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었죠. 저는 문서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15년간 수많은 국제분쟁 자료를 검토하면서 쌓인 경험이 있었어요. 가짜 문서나 조작된 자료를 구별하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52페이지는 뭔가 어색했어요. 완벽한 문서일수록 손뗀 자국을 남기곤 하죠. 더 깊이 파고들어봤습니다. 해당 페이지의 내용은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일본 정부에게 독도의 관할권에 대해 언급한 서신이었어요.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 영토로 인정된다는 문장이 핵심이었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진짜라면 한국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공식 문서라면 더 엄격한 형식을 갖춰야 했거든요. 문서 번호, 발신자 서명, 공식 도장 같은 것들이 정확해야 했는데 이 부분들이 조금씩 어색했어요. 특히 메가더 장군의 서명이 다른 공식 문서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오후 2시경 한국 외교부 청사 앞에서 시위가 벌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시민들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항의하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일본의 도발에 대한 정부 대응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는데 국민의 78%가 정부의 대응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됐어요. 한국은 분명히 밀리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한 자료 앞에서 한국은 제대로 된 반박도 내놓지 못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입지는 더욱 약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녁 무렵 워싱턴에서 온 업데이트 보고서를 확인했어요. 미국 국무부 내부에서는 이미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약점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제출한 자료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어요. 심지어 한국이 감정적 대응만 하고 있다는 평가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52페이지의 의문점을 놓칠 수 없었어요. 류 연구관이 왜 그 부분을 특별히 언급했는지, 그리고 제가 느낀 어색함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만약 이 문서에 조작된 부분이 있다면 일본 자료 전체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었거든요. 밤늦게까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일본 측 논리는 정말 치밀했어요. 역사적 근거부터 법적 해석까지 빈틈이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이 정도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승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았어요. 하지만 52페이지만은 달랐습니다. 그 작은 의심이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어요. 내일 류 연구관과의 면담에서 이 문제를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한국은 어떤 카드를 숨기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준비가 부족해서 시간만 끌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오전 10시 류 연구관과의 약속된 면담이 시작됐습니다. 서울 중구에 있는 외교부 별관 지하 2층, 평소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역사검증실이었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제 발걸음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은 공간에서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류 연구관이 저를 맞았습니다. 화상통화에서 봤던 것보다 실제로는 더 차분하고 신중한 인상이었어요.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곳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말투에서 뭔가 준비된 것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특별한 곳이라고 하시면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보안상 서약서를 작성해 주셔야 해요. 류 연구관이 건넨 문서에는 기밀정보 비공개 서약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서약서는 정말 민감한 정보를 다룰 때만 요구되는 것이었죠. 서약서에 서명한 후 저는 류 연구관을 따라 더욱 깊은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지하 5층까지 내려갔어요. 문이 열리자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최첨단 전자장비들이 빼곡히 들어선 넓은 공간이었어요. 수십 개의 모니터가 깜빡이고 있었고 여러 명의 기술자들이 조용히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국가해양통합상황실입니다. 류 연구관의 설명이 시작됐어요.
저희가 20년간 구축해온 통합해양 감시 시스템의 중앙통제소죠. 한반도 주변 400해리 내의 모든 해상 활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합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 놀라웠어요. 거대한 메인 스크린에는 동해 전체의 3차원 해상 지도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위에 수십 개의 점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각각의 점마다 서로 다른 색깔과 기호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 빨간색 점들이 일본 해상보안청 선박들입니다. 류 연구관이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켰어요. 현재 독도 주변에 4척이 배치되어 있고 울릉도 남동쪽에 2척이 더 대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화면을 확대하자 각 선박의 세부 정보가 나타났습니다. 선박명, 톤수, 승조원수, 심지어 현재 속도와 방향까지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마치 게임처럼 보였지만 이것은 현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까? 저는 정말 궁금했어요. 여러 시스템의 조합입니다. 인공위성, 해저 음향 감지망, 연안 레이더, 그리고 무인 수중전까지. 이 모든 것이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통합 분석되죠. 김소영 기술팀장이 설명했어요. 정확도는 97.9%입니다. 그때 갑자기 알람 소리가 울렸습니다. 메인 스크린의 한 점이 노란색으로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일본 해상자위대 잠수함이 독도 남쪽 30해리 지점에서 부상했습니다. 한 분석관이 보고했어요. 소류급 잠수함으로 추정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잠수함까지 탐지가 가능하다고요? 물론입니다. 류 연구관이 미소 지었어요. 우리 해저 음향망은 동해 전체를 커버합니다. 잠수함의 엔진 소음, 프로펠러 회전음, 심지어 승조원들의 발걸음 소리까지 구별할 수 있어요. 화면이 다시 확대됐습니다. 잠수함의 3차원 모델이 나타났고 그 옆에 각종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엔진 출력, 추진 방향, 심지어 내부 온도까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저 잠수함 승조원들은 자신들이 탐지당하고 있다는 걸 모를 겁니다. 김소영 팀장이 덧붙였어요. 일본 측은 자신들의 움직임이 이렇게 정밀하게 추적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거든요. 제 머릿속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높은 수준의 해상 감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 완전히 예상 밖이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독도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한국이 먼저 알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능력을 공개하지 않습니까? 일본의 도발을 막는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텐데요. 류 연구관이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퍼 분석관님, 기술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대신 거짓말도 허락하지 않죠. 이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어요. 한국은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모든 움직임을, 그들의 의도를, 심지어 그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것까지도 말이에요. 일본 측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도 저희 나름의 검증이 있었습니다. 류 연구관이 또 다른 모니터를 켰어요. 특히 52페이지 말입니다. 화면에 익숙한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계속 의심해왔던 그 페이지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화면이었습니다. 고해상도 스캐너로 분석한 결과였어요. 이 문서는 1973년에 작성된 원본을 바탕으로 1945년 부분만 교체한 것입니다. 박준호 문서 분석 전문가가 설명했어요. 종이의 섬유 구조, 잉크 성분, 심지어 타자기 활자의 마모도까지 모든 것이 다릅니다. 제가 느꼈던 어색함이 정확했던 것이었어요. 일본 측이 제출한 핵심 증거 중 하나가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부분들도 현재 전체 문서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부분에서 조작 흔적이 발견되고 있어요. 류 연구관의 목소리가 조용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판단 기준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침묵하는 이유가 약해서가 아니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일본의 완벽해 보이는 자료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럼 왜 지금까지 이런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셨습니까? 류 연구관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성급하게 움직이면 상대방이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거든요. 저희는 모든 것을 확실하게 정리한 후에 한 번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의 침묵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전략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일본의 모든 카드를 다 받아본 후에 자신들의 진짜 패를 공개하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흘 후 갑작스럽게 제네바 출장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독도 문제 국제자문회의가 긴급 소집되니 즉시 참석하라는 지시였어요. 서울에서의 조사를 마치고 곧바로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제네바 도착 다음 날 오전 9시 유엔 구유럽 본부 회의장에 들어서는 순간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30여 개국 외교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독도 문제가 본격적으로 국제 무대에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좌석 배치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일본 대표단은 8명, 한국 대표단은 4명. 숫자만 봐도 일본의 준비성이 느껴졌습니다. 회의장 앞쪽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최첨단 프로젝션 시스템이었습니다. 일본 측이 준비한 발표 자료가 얼마나 화려할지 짐작할 수 있었죠. 각국 대표들의 표정도 진지했어요. 이 회의 결과가 동아시아 정세에 미칠 영향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자와 히데아키 일본 외무성 전략문서국 실장이 발표를 시작했어요. 50대 후반의 베테랑 외교관이었습니다. 그의 첫 마디부터 회의장 분위기를 장악했어요.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들을 제시하겠습니다. 스크린에 3차원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동해 전체를 조감하는 화려한 그래픽이었어요. 독도가 중앙에 확대되어 나타났고 주변 해역의 지형까지 세밀하게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수준의 시각 자료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각국 대표들도 감탄하는 기색이었습니다.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법적으로 일본의 고유 영토입니다. 가나자와 실장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17세기부터 현재까지 시대순으로 배열된 지도들이 나타났어요. 각 지도마다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지도들의 출처 표시였어요. 조선왕조실록, 일본 막부 공식 기록, 서구 탐험가들의 항해 지도까지 모든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국 측 자료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일본에게 유리하게 해석되고 있었습니다. 가나자와 실장이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켰어요. 보시다시피 모든 역사적 기록이 일관되게 다케시마를 일본 영토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측이 제시하는 자료들은 지리적 오류와 해석상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국제법 조항들이 나타났어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유엔 해양법 협약, 국제사법재판소 판례까지 모든 것이 일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 목록에 다케시마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가나자와 실장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이는 국제사회가 다케시마를 일본 영토로 인정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회의장 분위기가 점점 일본 쪽으로 기울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각국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적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대표는 매우 설득력 있다고 중얼거렸고 독일 대표도 체계적인 자료라며 감탄했어요. 그때 가장 강력한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제 결정적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낡은 문서가 확대되어 나타났어요. 바로 제가 의심했던 그 52페이지였습니다. 1945년 연합군 최고사령부 공식 서신이었죠. 메가더 원수가 직접 서명한 공식 문서입니다.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 영토로 인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나자와 실장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연합국 최고사령관의 공식 인정이니만큼 이보다 더 명확한 증거는 없을 것입니다. 회의장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먼저 영국 대표가 박수를 쳤고 이어서 다른 서구 국가들도 따라했어요. 일본의 발표가 정말 인상적이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자료의 완성도, 논리의 체계성, 시각적 효과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전 한국에서 본 것들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김소영 팀장의 해상 감시 시스템, 박준호 전문가의 문서 분석 결과.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회의장에서는 일본이 압도적으로 우세했습니다. 보십시오. 기록은 이렇게 명확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선별한 기록은. 가나자와 실장이 마지막 문장을 말할 때 묘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에서 뭔가 의미심장한 뉘앙스를 느꼈지만 다른 참석자들은 알아채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측 대표인 이정민 외교부 차관이 일어났습니다. 저희도 발표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상당히 조용했어요. 일본의 화려한 발표 이후라 더욱 대비되어 보였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자의 말에도 이미 결론이 난 듯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이정민 차관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장비도 없었고 준비된 자료도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단지 얇은 폴더 하나만 들고 있었어요. 회의장 분위기가 한국은 준비가 부족하다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희는 일본 측이 제시한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정민 차관의 첫 마디였어요. 그런데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조용했지만 뭔가 준비된 것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류 연구관과 비슷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회의장의 다른 참석자들은 여전히 일본 발표의 여운에 빠져 있는 것 같았어요. 내일 본격적인 검증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예고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정민 차관이 자리에 돌아앉았어요. 너무 간단한 발표였습니다. 각국 대표들 사이에서 한국이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 같다는 속삭임이 들렸어요.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들린 대화들이 기억에 남았어요. 일본의 증거가 압도적이다. 한국은 감정적 대응만 하는 것 같다. 국제법적으로는 일본이 유리해 보인다. 분위기가 완전히 일본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네바 호텔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다시 생각해봤어요. 과연 한국에게 진짜 승산이 있는 걸까요? 일본의 발표는 정말 완벽해 보였습니다. 설령 52페이지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나머지 수백 페이지의 자료들은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류 연구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그리고 이정민 차관의 조용한 자신감도. 혹시 한국이 정말 뭔가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내일의 발표가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회의장에 다시 들어섰을 때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어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단 자리 옆에는 커다란 나무 상자 3개가 놓여 있었어요. 상자마다 보관 문서, 역사 기록, 원본 자료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런 물리적 준비물을 보는 건 처음이었죠. 이정민 외교부 차관이 단상에 올라섰을 때 그의 표정에서 어제와는 전혀 다른 확신을 느꼈어요. 차분하면서도 준비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류 연구관도 함께 단상에 올라와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얇은 태블릿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제 일본 측의 발표를 경청했습니다.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정민 차관의 첫마디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같은 자료들을 검토해봤는데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어제 일본 발표에 압도되었던 각국 대표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한국 발표를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자와 실장의 표정도 긴장된 것 같았어요. 류 연구관이 첫 번째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오래된 문서들이 나타났어요. 각각 투명한 보호 케이스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1475년 일본 태정관 지령문입니다. 류 연구관의 설명이 시작됐어요. 스크린에 고문서가 확대되어 나타났습니다. 한문으로 쓰인 일본 정부 공식 문서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일본어 번역과 영어 번역이 동시에 화면에 표시됐다는 점이었습니다. 본 문서에는 울릉도 외 1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1도는 바로 독도를 가리키죠. 그런데 이 문서에서 일본 정부는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류 연구관이 문서의 핵심 부분을 가리켰어요. 울릉도 외 1도는 조선국과 관계가 있으며 일본과는 관계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의장에 술렁임이 일었어요. 일본 자체 정부 기록에서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한 내용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가나자와 실장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잠깐만요. 가나자와 실장이 일어났습니다. 그 문서의 진위성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류 연구관이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여기 답이 있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조작하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같은 문서의 원본이 일본 국립공문서관에 보관되어 있다는 증거가 나타났어요. 심지어 일본 정부 공식 웹사이트 링크까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현재도 도쿄 국립공문서관에서 열람 가능한 자료입니다. 문서 번호는 공문록 명치 8년 제2권 태정관 지령이에요.
류 연구관의 설명에 각국 대표들이 메모를 적기 시작했어요. 이정민 차관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저희는 총 132개의 원본 기록을 준비했어요. 삼국사기부터 조선 왕조실록, 일본 막부 기록, 서구 탐험 기록까지 모든 것이 검증 가능한 원본들입니다. 두 번째 상자가 열렸어요. 이번에는 더욱 오래된 문서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고구려 시대 삼국사기 기록입니다. 서기 512년 우산국 복속 기사죠. 고대 한자로 쓰인 문서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한국 측의 준비성이었어요. 각 문서마다 현대적 분석 기술로 연대 측정한 결과, 먹의 성분 분석 결과, 심지어 종이 섬유까지 과학적으로 검증한 자료가 함께 제시됐습니다. 우리는 꾸미지 않았습니다. 기록은 늘 제 날짜에 존재하니까요. 이정민 차관의 말이 회의장에 울려 퍼졌어요. 그때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류 연구관이 세 번째 상자에서 익숙한 문서를 꺼냈어요. 바로 일본이 어제 제시했던 그 52페이지와 똑같은 문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한 버전이었어요. 이것이 연합군 최고사령부 공식 서신의 완전한 원본입니다. 화면에 전체 문서가 나타났어요. 일본이 제시한 버전과 비교해보니 중간에 누락된 페이지들이 있었습니다. 누락된 부분을 확대하자 충격적인 내용이 드러났어요.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리앙쿠르 암초 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역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는 문장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일본 측이 제시한 문서는 이 핵심 부분들이 의도적으로 제거된 편집본이었습니다. 류 연구관의 설명에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원본에서는 오히려 일본의 주장을 부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각국 대표들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어요. 어제까지 일본에게 유리했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자와 실장은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렇다면 다른 자료들도. 프랑스 대표가 중얼거렸어요. 류 연구관이 태블릿을 다시 조작했습니다. 화면에 비교표가 나타났어요. 일본이 제시한 자료들과 한국이 확보한 완전한 원본들의 대조표였습니다. 놀랍게도 일본 자료의 상당 부분에서 핵심 내용이 누락되거나 왜곡되어 있었어요. 일본 측 자료 280페이지 중 41페이지에서 원본 내용과 차이가 발견됩니다. 박준호 문서 분석 전문가가 화면으로 등장해 설명했어요. 특히 한국에게 불리한 부분만 선별적으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이때 가나자와 실장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모함입니다. 우리 자료는 모두 공식 기관에서 확인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류 연구관의 대답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맞습니다. 공식 기관 자료가 맞아요. 하지만 편집된 자료였죠. 화면에 새로운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일본 외무성 내부 회의록이었어요. 이것은 1993년 일본 외무성 극동아시아국 회의록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류 연구관이 핵심 부분을 가리켰어요. 독도 문제 대응을 위해 분리한 기록들은 편집하여 제시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의장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일본이 체계적으로 자료를 조작해왔다는 증거가 공개된 것이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가나자와 실장은 할 말을 잃은 채 앉아 있었어요. 저희가 준비한 132개 기록은 모두 이런 식으로 검증 가능합니다. 이정민 차관이 마무리했어요. 원본 확인, 과학적 분석, 교차 검증까지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저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완벽한 준비를 위한 시간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일본의 완벽해 보이던 자료는 오히려 체계적인 조작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3시 갑작스러운 뉴스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일본 NHK 방송국에서 긴급 생중계가 시작된 것이었어요. 제네바 회의장에서도 모든 일정이 중단되고 대형 스크린에 일본 방송이 나타났습니다. 화면 속에는 70대 노인이 단정한 정장을 입고 앉아 있었어요. 자막에는 다나카 히로시 전 외무성 극동아시아 국장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각국 대표들이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나자와 실장의 얼굴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어요.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30년간 일본 외무성에서 독도 문제를 담당해왔습니다.
다나카 전 국장의 첫마디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서입니다. 화면이 바뀌면서 다나카 전 국장의 옆에 수많은 문서들이 쌓여있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여기 있는 것들은 지난 30년간 제가 직접 관리했던 독도 관련 기밀 문서들입니다. 오늘 모든 것을 공개하겠습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일본 정부 내부에서 직접 폭로가 나오다니.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국제사회에 제출한 자료들에는 의도적인 편집과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나카 전 국장이 첫 번째 문서를 들어올렸어요. 이것은 1978년부터 시작된 독도 문제 대응 매뉴얼입니다. 화면에 일본어로 된 내부 문서가 확대되어 나타났습니다. 제목이 충격적이었어요. 불리한 역사적 기록의 선별적 배제 지침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우리는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에게 불리한 모든 기록들을 체계적으로 숨겨왔습니다. 다나카 전 국장의 고백이 이어졌어요. 특히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 기록 중에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시사하는 부분들은 모두 제외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회의장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일본 대표단은 완전히 당황한 모습이었고 가나자와 실장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어요. 다나카 전 국장이 두 번째 문서를 들어올렸습니다. 이것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1985년 외무성 내부 회의록인데요. 화면에 회의록이 나타났어요. 여기에 보시면 필요시 문서 내용을 수정하여 제출한다는 방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완전히 충격받았어요. 한국에서 보았던 박준호 전문가의 분석이 정확했던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일본이 체계적으로 문서를 조작해왔다는 것이 당사자의 입을 통해 확인되고 있었어요. 특히 메가더 원수의 서신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다나카 전 국장의 목소리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원본에서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장을 부정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 부분을 삭제하고 앞뒤 문맥을 바꿔서 마치 일본을 지지하는 것처럼 편집했습니다. 이 순간 가나자와 실장이 갑자기 일어나서 회의장을 나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출입문이 이미 폐쇄되어 있었습니다. 회의 진행자가 모든 참석자는 폭로 내용을 끝까지 들어야 한다고 통보했어요. 다나카 전 국장의 폭로는 계속됐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기술 의존도 문제입니다. 새로운 문서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우리의 해상 감시 능력 중 64%가 실제로는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에 회의장 전체가 술렁였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서 본 그 첨단 감시 시스템이 이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 한국의 해저 음향망과 위성 감시 기술 없이는 우리가 독도 주변에서 벌인 그 어떤 작전도 불가능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모든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숨겨왔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기술 도표가 나타났어요. 한국과 일본 간의 해상 감시 시스템 연결 구조였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핵심 기술이 한국 쪽에 있었어요. 우리는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다나카 전 국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독도는 원래부터 한국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역사적 기록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치적 목적을 위해 진실을 왜곡해왔습니다. 그때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 왔어요. 다나카 전 국장이 마지막 문서를 들어올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관해온 완전한 기록입니다. 한국이 오늘 공개한 자료들이 모두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본 정부 내부 확인서입니다. 화면에 공식 문서가 나타났어요. 일본 외무성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문서였습니다. 한국 측 주장의 역사적 정당성 검토 결과라는 제목이었어요. 이 문서에 따르면 우리 자체 검토 결과 한국의 주장이 역사적으로 정확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 문서는 절대 외부에 공개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졌어요. 저는 완전히 할 말을 잃었어요. 일본 정부가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숨겨왔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었습니다. 다나카 전 국장의 마지막 말이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가 지운 건 문서 한 줄이 아니라 국민의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거짓말에 동참할 수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생중계가 끝나자 회의장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어요. 몇 초간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영국 대표가 일어나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이어서 독일, 프랑스, 다른 유럽 국가들도 하나둘씩 박수를 쳤습니다. 가나자와 실장은 완전히 무너진 모습으로 앉아 있었어요. 30년간 쌓아온 조작 체계가 하루 만에 완전히 붕괴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류 연구관의 말이 떠올랐어요. 기술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대신 거짓말도 허락하지 않죠. 한국은 정말로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것이죠. 그날 밤 11시 제네바 호텔방에서 워싱턴으로부터 긴급 화상회의 요청이 왔습니다. 화면에는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와 국가정보국 분석팀장, 그리고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참모들이 나와 있었어요. 이런 고위급 회의에 제가 직접 참여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분명히 큰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었죠. 하퍼 분석관, 현지 상황 보고 바랍니다. 차관보의 첫 질문이었어요. 그의 표정은 매우 진지했습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간의 모든 상황을 상세히 보고했어요. 한국의 해상 감시 시스템, 일본 문서의 조작 정황, 그리고 오늘의 다나카 전 국장 폭로까지. 화면 속 고위 관계자들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정말 일본이 30년간 우리를 속여왔다는 말입니까? 국가정보국 분석팀장이 물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제출한 핵심 증거들이 모두 편집되거나 조작된 것이었어요. 한국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조용히 완벽한 반박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화상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워싱턴 내부의 급격한 변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일본이 유리하다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했어요. 우리는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할 뻔했습니다. 이는 심각한 문제예요. 더 큰 문제는 기술 의존도입니다. 국가정보국 분석팀장이 덧붙였어요. 다나카 전 국장의 폭로에 따르면 일본의 해상 감시 능력 중 64%가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고 했죠.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동아시아 안보 전략 전체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차관보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정보 수집 능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일본의 모든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은 전략적 가치가 완전히 다르다는 뜻입니다. 제가 끼어들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독도를 지키려는 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해상 안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회의는 새벽 2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결정이 내려졌어요. 다음 날 오전, 백악관에서 깜짝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제네바 회의장에도 생중계로 연결되었어요. 대통령 대변인이 단상에 올라섰을 때 저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국 정부는 독도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합니다. 대변인의 첫 마디였어요. 지난 며칠간의 철저한 검토 결과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역사적,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제네바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각국 대표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정말 예상하지 못한 발표였어요. 또한 동아시아 해상 안보와 관련하여 한국의 기술적 우위와 정보 수집 능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대변인의 발표가 계속됐어요. 미국은 앞으로 동아시아 안보 협력에서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발표가 이어졌어요. 미국 정부는 공식 문서에서 독도를 한국 관할로 명시할 것입니다. 이는 변경 불가능한 정책입니다. 회의장의 한국 대표단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이정민 차관의 얼굴에서 안도의 표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 대표단은 완전히 절망한 모습이었어요. 대변인의 마지막 발언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우린 과거가 아닌 검증된 미래에 동맹을 둔다.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이며 투명성과 진실성을 바탕으로 한 협력이 가능한 국가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제네바 회의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각국 대표들이 한국 대표단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대표들이 차례로 한국 측과 악수를 나누었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감회에 빠졌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이 감정적 대응만 하는 약한 국가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가장 이성적이고 전략적으로 준비된 국가였습니다. 류 연구관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하퍼 분석관님, 어떠세요? 예상하신 결과인가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 판단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의 준비성과 기술력, 그리고 인내심이 정말 놀랍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확신하고 있었어요. 류 연구관이 미소 지었어요. 진실은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 승리합니다. 그리고 기술과 증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이해했어요. 한국의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확신에서 나온 여유였다는 것을. 그들은 이길 수 있는 확실한 카드들을 가지고 있었고 가장 효과적인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후 늦게 일본 대표단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어요. 우리는 잘못된 정보를 국제사회에 제공한 것을 깊이 사과합니다. 앞으로는 투명하고 정확한 자료만을 제시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국제사회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고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십도 한국으로 이전된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깊이 생각했어요.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국제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화려한 발표나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진실과 실력에 바탕한 준비성이었어요. 한국은 그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고 세계는 그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후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전 10시 유엔 총회 특별 세션이 시작됐어요. 안전보장이사회의 요청으로 소집된 독도 영유권 분쟁 최종 결의안 표결이었습니다. 193개 회원국 대표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제가 미국 대표단 고문으로 참석하게 된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었어요. 지난 석 달간 각국이 독립적으로 한국의 132개 원본 기록을 검증한 결과가 오늘 발표될 예정이었습니다. 프랑스 국립고문서관, 영국 대영 박물관, 독일, 베를린 국립도서관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문서 검증 기관들이 참여한 대규모 프로젝트였어요. 류 연구관도 한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해 있었습니다. 몇 달 전 서울에서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전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침착함과 준비성이 결국 세계를 움직인 것이었죠. 유엔 사무총장이 단상에 올라 발표를 시작했어요. 지난 석 달간 11개국 전문기관이 참여한 독립검증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총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132개 원본 기록에 대한 과학적 분석 결과 모든 문서의 진위성이 확인됐습니다. 사무총장의 발표에 총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또한 일본이 제출했던 자료들 중 41개 문서에서 편집 및 왜곡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각국의 검증기관 대표들이 차례로 발언했어요. 프랑스 대표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국립고문서관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한국의 독도 영유권은 역사적으로 정당합니다. 독일 대표의 발언이 이어졌어요. 베를린 국립도서관의 분석 결과도 동일합니다. 특히 1475년 일본 태정관 지령문은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명시한 결정적 증거입니다. 영국 대표가 마지막으로 발언했어요. 대영 박물관의 과학적 분석 결과 한국이 제시한 모든 자료가 원본이며 조작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이제 표결 시간이었어요. 사무총장이 결의안을 낭독했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을 인정한다.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찬성하는 국가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장에서 일제히 의자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한 각국 대표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이 먼저 일어났고 이어서 유럽 국가들이 따라했어요.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국가들도 차례로 일어났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거의 모든 나라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중국과 러시아도 일어났어요.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찬성 187개국, 반대 0개국, 기권 6개국. 사무총장의 발표에 총회장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결의안이 압도적 다수로 통과됐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일어나 인사했어요. 류 연구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30년간의 인내와 준비가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어요. 표결 후 일본 대표가 단상에 올라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의 잘못된 주장과 자료 조작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인정하며 앞으로는 역사 왜곡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날 오후 더욱 감동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한국 정부가 서울의 독도 역사진실박물관을 개관한다는 발표였습니다. 132개 원본 기록을 모두 전시하여 전 세계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모든 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후세의 진실을 전하겠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발표였어요. 역사는 조작되어서는 안 되며 진실만이 평화의 기초가 됩니다. 저녁 무렵 류 연구관과 마지막 면담을 가졌습니다. 유엔 본부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였어요. 하퍼 분석관님, 이번 일로 많은 것을 배우셨겠네요. 류 연구관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 인내의 힘을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이 왜 그렇게 조용한지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알겠어요. 준비된 자의 여유였던 거군요. 저희는 처음부터 확신하고 있었어요. 진실은 오래 걸리지만 결국 모두가 그 자리로 돌아옵니다. 류 연구관의 말에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언제부터 이 모든 걸 준비하고 계셨던 건가요? 류 연구관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사실 20년 전부터였어요. 일본의 역사 왜곡이 본격화되던 시점부터 저희는 모든 원본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죠. 진실이 빛날 때를. 그 오랜 시간 동안 참기 어렵지 않으셨나요? 때로는 힘들었어요. 하지만 저희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역사는 조작할 수 있어도 진실은 영원하다는 확신이요. 다음 날 아침, 뉴욕에서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깊이 생각했어요. 이번 독도 문제를 통해 저는 국제정치의 새로운 면을 보았습니다. 힘과 압박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준비성, 그리고 인내가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배웠어요. 한국은 화려한 외교쇼나 감정적 대응 대신 조용히 진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전 세계가 그 진실을 인정하게 만들었어요. 이는 작은 나라도 올바른 길을 걸으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한 후 국제분쟁기록센터에 복귀했어요. 동료들이 저를 영웅처럼 맞아주었지만 진짜 영웅은 따로 있었습니다. 조용히 진실을 지켜낸 한국의 연구자들과 외교관들이었어요. 제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썼습니다. 진실은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 승리한다. 그리고 그 진실을 지키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의 수호자들이다. 몇 달 후 서울의 독도 역사진실박물관 개관식에 초청받았어요. 132건의 원본 기록이 전시된 거대한 전시관에서 저는 류 연구관을 다시 만났습니다. 하퍼 분석관님, 어서 오세요. 이제 온 세상이 진실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만족감이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란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혀 모두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이라는 점을 한국이 보여준 길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 이야기로 다음에도 꼭 찾아뵙겠습니다. 감동 추파였습니다.